안녕하세요. 2025년 4분기 투자자의 날 Q&A 세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저희가 파헤쳐볼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2026년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무엇을 꽂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장애물을 어떤 전략으로 넘어설 것인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이 자료가 특히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성장이랑 수익성이라는 이게 때로는 좀 상충되어 보이는 두 마리 토끼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치기 쉬운. 맞아요. 이걸 어떻게 잡으려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위해 과다히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조직을 더 효율적이고 단단하게 만들 것인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회사가 내놓은 해법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2026년 재무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러면 다들 시장 상황이나 경쟁 사태들 하기 마련인데 이들의 대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이 회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 방식부터 좀 알아야 돼요. 아, 예측 방식이요? 네, 그러니까 기존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실적 추세선을 쭉 그리고 그 위에다가 캐시의 보로 같은 새로운 대출 상품이라던가, 아, 신사업들. 그렇죠.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성공할 확률 같은 걸 가중치로 얹어서 미래치를 계산한다고 해요. 일종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인 셈이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로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실행 능력, 이걸 꼽았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네네. 이건 그냥 솔직한 걸 넘어서 모든 책임은 1위에게 있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회사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아, 성숙한 단계? 네. 시장이 어떻게 변하던 경쟁사가 뭘 하든 결국 우리의 계획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의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 가능한 변수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 겁니다. 그렇군요. 남 탓하지 않고 우리 하기 나름이다. 이런 거네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실행 능력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측정이에요. 측정? 네. 새로운 기능에 투입된 자원이 매주, 매달 얼마만큼의 수익으로 돌아오는지, 그 투자 수익률, ROI를 아주 집요하게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손실 관리입니다. 특히 대출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손실률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하고 관리해서요. 어느 수준까지 사업을 확장해도 안전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 감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나침반을 들고 꼼꼼하게 나아가겠다는 뜻이죠. 결국 자신들의 통제 안에 있는 변수, 즉 실행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건데 그 실행력의 결과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바로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마진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으로 연결됩니다.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스나 빌더블록 G2 같은 내부 프로젝트를 언급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인력 운용의 효율화, 다른 하나는 바로 자동화입니다. 인력 운영부터 살펴보죠. 요즘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단순히 인력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몇 년간 조직 슬림화는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유연성과 집중이에요. 회사를 마케팅, 엔지니어링 같은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프로젝트가 생기면 각 기능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서 스쿼드라는 팀을 꾸려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그 스쿼드 방식이요. 이게 IT 기업에서 많이 쓰는 애자일 조직 구조인데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부서 간 협업이 깨지고 각자 고립된 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작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그 전제 자체가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여요. 아, 그런가요? 네. 즉, 스쿼드가 프로젝트를 위해 뭉치고 흩어지더라도 각 개인은 자신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능 조직이라는 집이 있는 거죠. 프로젝트의 속도랑 조직의 안정성, 이걸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축인 자동화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우리 회사의 최우선 과제는 회사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이유가 더 인상 깊었어요. 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판매자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모든 고객을 위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마치 아마존이 내부 인프라를 AWS라는 상품으로 만든 그 전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정확히 그 지점을 포착하셨네요. 이건 단순히 내부 비용을 아끼겠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회사의 비전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내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개발한 머니봇이나 매니저봇 같은 도구들 있잖아요. 네, 내부 툴들. 네,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외부 고객에 판매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거대한 아이디어인 게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회사의 DNA를 바꾸는 일입니다. 모든 내부 프로젝트를 잠재적인 상품으로 보기 시작하면 개발 기준부터 달라져요. 우리만 쓸 거니까 대충 만들자가 아니라 언젠가 고객에게 팔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죠. 이게 성공하면 이 회사는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체제, OS를 파는 회사로 변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장의 엔진을 회사 내부에 장착하는 셈이죠. 내부 자동화가 외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자동화가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영업인력의 생산성이겠죠. 마침 2027년 말까지 영업인력을 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수치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거죠? 현재 영업사원들이 자기 시간의 약 50%를 실제 고객을 만나고 설득하는 판매 활동이 아니라 각종 행정 업무에 쓰고 있다는 내부 추정치입니다. 50%요? 아니, 잠깐만요. 영업사원 시간의 절반이 영업이 아니라는 건데 이게 이 업계의 평균적인 수준인가요? 아니면 이 회사가 유독 비효율적이었던 걸까요? 업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이 회사는 이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엄청난 비효율이자 동시에 거대한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기회로? 네, 남들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자신들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정의한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앞서 말한 자동화와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담 개발팀을 붙여서 영업사원의 업무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이 50%라는 낭비를 30%, 20%, 궁극적으로는 10%까지 줄이는 겁니다. 심지어 현재 현장 영업 방식이 아직은 원시적인 수준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예요. 예를 들면 영업사원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문 동선을 짜주는 기본적인 기능조차 없다는 거죠. 생각보다 정말 기본적인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네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기술을 조금만 적용해도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더 많이 뽑는 동시에 한 사람이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술과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투자 대비 효율, ROI를 훨씬 더 높일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계획인 셈이죠. 이렇게 효율성과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데 정작 핵심 서비스인 캐시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 성장률 목표는 낮은 한 자릿수로 제시해서 좀 고개를 깨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새로운 계획을 발표해놓고 왜 목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을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고 회사 측의 답변도 명쾌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가이던스와 내부팀이 달성해야 할 목표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 가이던스랑 목표는 다르다. 네, 공개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키되 내부적으로는 그 수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팀을 독려하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기대치 관리 전략이군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그 이상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쌓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수적인 가이던스에는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숨겨진 성장 동력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우선 10대와 그 가족들을 겨냥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후드 전략이라는 건데 이건 모든 제휴 매장을 캐시앱의 슌교 가입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구상입니다. 네이버후드 전략이요?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서비스의 가입 거점으로 삼겠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스퀘어 단말기를 쓰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산다고 가정해보죠. 네. 결제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캐시앱에 가입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전국의 수많은 제휴 매장들이 전부 캐시앱의 영업사원 역할을 하게 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와, 그건 정말 파급력이 크겠네요. 그 외에 또 다른 카드는 없었나요? 물론입니다.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 같은 완전히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할 가능성도 언급했고, 심지어 자료에서는 아예 논의되지도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즈니스용 캐시앱 같은 미개척 분야도 잠재력으로 남겨뒀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사용자 한 명당 벌어들이는 평균 수익, 즉 ARPU를 성장시키는 데는 도가 턱가는 자신감이 있어요. 아, ARPU? 네, 쉽게 말해 신규 사용자를 한 명 데려오는 것보다 기존 사용자가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것을 훨씬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용자 수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늘어도 전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용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용자를 어떤 사업으로 늘리느냐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바로 수익성 믹스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스퀘어의 대형 가맹점이나 캐시앱의 대출 상품처럼 새로 밀고 있는 성장 동력들이 기존 사업보다 마진율 자체는 낮다는 지적이었죠. 이게 장기적으로 전체 수익성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네, 그 우려에 대해 회사는 자신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들은 마진율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달러 변동 이익 달러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익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이익의 절대적인 금액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율 50%짜리 상품을 팔아서 $100 매출에 $50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마진율 20%짜리 상품을 팔아서 $1000 매출에 $200 이익을 남기는 게 회사에게는 더 이득이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대형 가맹점 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더 흥미로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아주 상징적인 맛집인 캐치델리를 고객으로 유치하는 것이 단순히 거기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치델리가 우리 고객사라는 말 한마디가 웬만한 광고 캠페인보다 훨씬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가진다는 거군요. 그 가게를 보고 다른 잠재 고객들이 저런 유명한 곳도 쓰는구나 하면서 신뢰를 갖게 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노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앵커 고객을 통해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이죠. 처음에는 낮은 마진으로 시작하더라도 그런 상징적인 고객이 다른 수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해준다는 계산입니다. 또 그렇게 유치한 대형 고객들에게 단순히 결제 서비스만 파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직원 관리나 마케팅 솔루션 같은 더 높은 마진의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판매할 기회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2026년을 향해 제시한 청사진은 아주 명확한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감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실행. 둘째, 내부 효율화를 넘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진화할 공격적인 자동화. 그리고 셋째,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영토를 넓혀갈 영업력 확장입니다. 네, 과거의 어떤 성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수익성 있는 성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단순히 몸집을 치우는 단계를 주나 성장하면서 동시에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성장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죠.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대화에서 영업사원 시간의 50%가 실제 영업이 아닌 행정 업무에 쓰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회사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산업에서는 핵심적인 가치를 만드는 활동과 그 외의 부수적인 업무에 시간이 각각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자동화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그 낭비되는 시간의 단 20%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당신의 조직에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요?